안녕하세요. 전 맞벌이를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13년 차, 직장 경력 15년 차로 가정과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봉은 상여금이나 특별 보너스 등 모든 금액을 합하면 대략 7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남편 연봉은 저보다 좀 더 많습니다. 아이는 딸만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올해 11살이 되었네요. 매일 응원봉을 들고 NCT 드림에 빠져 사는 딸아이와 티격태격하면서도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지 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던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무엇보다 큰 재산이자 보물입니다. 전 어려서부터 엄마랑 둘이 살았고 아빠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겨우 생각나는 거라곤 엄마와 아빠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엄마의 외도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 어린 기억에도 엄만 아빠가 출근하면 몰래 남자를 집에 데려와서 술을 마시거나 요리를 시켜 먹고 놀았어요. 어떨 땐 시내 술집이나 커피숍에 절 데려가기도 했어요. 어린 마음에 향긋한 김이 나는 커피를 홀짝이는 어른들을 보며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어릴 때라 그 남자들이 다들 친한 삼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 남자들이 삼촌이라고 했으니까요. 삼촌들은 대부분 절 봐도 별 관심이 없었고 간혹 저에게 과자를 사주거나 제 손에 용돈이나 하라며 지폐를 쥐어주는 삼촌도 있었습니다. 네가 영주냐? 엄마 닮아서 예쁘게 생겼구나. 자기 딸 몇 살이라 그랬지? 6살. 내년에 유치원 들어가. 빨리 초등학교 입학했으면 좋겠어. 혹시 아빠가 외국인이야? 와, 피부가 어쩜 그렇게 하얗냐? 뭐래. 보면 모르나? 나 닮아서 그렇거든. 삼촌들 앞에서 까르르 웃던 엄만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엄마가 삼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땐 언제나 저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절대로 아빠한테 삼촌 만났던 일을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영지야, 오늘 삼촌 만난 건 아빠한테 비밀? 알지? 응, 비밀. 근데 엄마, 왜 아빠한테 비밀로 해야 해? 그건 영지랑 엄마랑 친하니까. 친한 사람은 비밀을 간직하는 거야. 우리 비밀은 어떤 일 있어도 지켜야 하는 거 알지? 약속해. 응, 엄마, 비밀 절대 지켜. 약속. 전 엄마와 한 비밀이니까 단 한 번도 아빠에게 삼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엄마의 수산쩍은 행동을 의심하던 아빤 몇 번이고 엄마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만 적반하장으로 아빠한테 화를 냈고요. 그러면 두 분은 고함을 치며 싸우고 서로 욕을 하며 싸우고 서로 무시하며 싸웠습니다. 언젠가 엄마 아빠가 무섭게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여고 동창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간다고 했는데 엄마랑 강릉 앞바다에 있어야 할 엄마 친구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식사 중인 걸 아빠가 목격했기 때문이죠. 하필 그 식당은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갔던 곳이었고 왜 아빠가 엄마 친구한테 굳이 가서 인사를 건네는지 그 이유를 그땐 잘 몰랐습니다. 미정이 아줌마가 여행 가지 않은 걸 재차 확인한 아빤 당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누구랑 있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몇 번을 말해. 강릉 여행 간다고. 미정이, 현숙이, 봄내 우리 사총사 여행이라고 했잖아. 자꾸 왜 했던 말 또 하게 만들어. 미정씨, 당신 친구 미정씨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내 앞에서 자기 가족들이랑 밥 먹고 있는 미정씨는 도플갱어야? 어? 여보,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1시간 내로 내 눈앞에 안 나타나면 당신 이혼이야. 그날 밤 엄마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저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아빠는 엄마를 보자마자 김치 그릇을 엄마를 향해 던졌어요. 에휴,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여보, 뭔가 오해를 했나 본데. 미정이만 안 가고 다른 애들은 다 갔어. 보자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여? 어? 어린 새끼 놔두고 나가서 바람핀 년이 무슨 낯짝으로 기어들어와? 식탁 머리 위로 숟가락 젓가락이 날아다니고 아빠가 화분도 던져서 와장창 벽에 부딪혀 깨졌어요.
난장판 속에서 엄마는 머리에 무언가 맞아서 엄마는 피를 흘리고 아빠는 우리 헤어지자 이혼해 하면서 지갑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 말리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 난장판 속에서 피를 뚝뚝 흘린 채 엄마가 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비밀을 안 지켜서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제가 울면서 사실을 말해도 엄만 들어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정말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이혼을 하면 난 누구를 따라가지? 날 버릴 건가? 극도록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울다 지쳐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더 이상 바람피는 엄마를 참지 못하겠다며 이혼한 아빤 절 데려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완강히 거부했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절 데리고 갈 거면 자기를 죽이고 가라고 협박을 하며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린 제게도 너 엄마랑 산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하면서 제 대답을 종용했고 전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마지못해 엄마랑 살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노림수로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제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전 엄마랑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 엄만 대놓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어요. 아빠 몰래 만나던 남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건 일상이었고 밖에 나가서 만나는 날엔 며칠이고 집을 비우기도 했어요. 물론 먹을 밥도 해놓지 않아서 전 배를 골기 일쑤였고요. 전 엄마에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엄만 절 엄마 인생의 장애물이자 걸림돌이라며 절 방치하고 학대했습니다. 엄마랑 살던 집은 변두리의 오래된 복도형 아파트였는데 복도에서 저 멀리 기묘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산과 구도서관,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전 종종 복도에 서서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며 바람을 쐬고 서 있곤 했어요. 어느 날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어린애가 맨날 복도에 서서 바깥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얘, 너 505호에 새로 이사 왔지? 네. 집에 안 들어가고 왜 맨날 여기 서 있니? 거기서 뭐해? 엄마 기다려요. 엄마가 일하러 가셨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휴, 아침부터 나와 있던데 밥은 먹었니? 아니요. 아이 왜? 밥이 없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절 씻기고 밥도 먹이고 해서 전 엄마가 없을 땐 옆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집엔 저보다 3살 많은 지은이 언니도 있어서 언니랑 소꿉놀이를 하거나 학교놀이, 병원놀이를 하면서 놀았어요. 전 지은이 언니에게 한글과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언니 옷도 물려 입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언니가 숙제를 봐주고 절 챙겨준 덕분에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둘째 딸처럼 챙겨주셨고 전 우리 엄마에게 받지 못한 가족의 정이란 걸 옆집에서 느꼈습니다. 엄만 제가 옆집에 가서 놀거나 옆집 언니 옷을 입고 있어도 여전히 무관심했고 엄마의 애정사가 제일 중했어요. 졸업식 때도 전 혼자였고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책을 사달라고 하면 엄마의 손찌검이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중학생 2학년 올라가던 해 옆집 아주머니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전체 인생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좌절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사업이 망해서 부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가족들을 불러내렸고 그렇게 제가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2사람이 제 곁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는 제가 눈에 밟히고 걱정돼서 엄마에게 절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엄만 대체 옆집에 가서 무슨 말을 했길래 옆집 아줌마가 잔소리를 하냐며 저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그때 엄마한테 죽도록 얻어터지면서 전 세상을 다 잃은 듯이 펑펑 울었는데 그건 맞아서 아픈 것보다 옆집 아주머니와 언니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엄만 그냥 호적상 보호자일 뿐
엄마에게 그 어떤 감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점점 엄마란 존재를 지우는 연습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남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가끔 연락하고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용돈도 주시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 해외에 발령이 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빠가 머나먼 타국에 살게 되면서 차츰 연락이 끊겼고 나중엔 연락하기도 서먹하고 어색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때문에 전 슬프게도 최악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예쁘고 착하고 공부를 잘하고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밝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절 전 한없이 외롭고 슬프고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전 알바를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니 그나마 살만했어요. 집보다 학교가, 집보다 알바 장소가 편했습니다. 집에선 엄마의 폭언과 엄마가 데려오는 낯선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학교에 가면, 알바를 가면 잠시나마 가혹하고도 어지러운 내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알바는 식당 홀서빙과 주유소 주유원 등 안 해본 알바가 없는데 그중에 한식당 설거지 알바가 제일 좋았어요. 주방 이모가 그날그날 남은 찬반들을 저 먹으라고 조금씩 챙겨주셨거든요. 전 그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허기를 채웠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고3이 되고 대학 진학 문제로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을 요청했지만 저희 엄마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고 제 가정 환경을 아시는 선생님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전 대학 장학금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몸이 약하고 체력이 강하지 않았는데도 노력 대비 성적이 좋았어요. 어떻게든 엄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정말 코피를 막아가며 공부하고 악바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전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 할 도리를 다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을 거라고 옆집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엄마가 술병이 나서 드러누워 있거나 감기에 걸려 아프면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 드렸고 아침이면 식당에서 얻은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놓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엄만 절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야, 이 머저리 같은 년아. 엄마가 속이 쓰려서 물도 못 넘기는데 떡갈비라니. 미친 거 아니야? 북어 넣고 콩나물국이라도 끓여야지 이게 뭐야. 모자란 기집애. 대학 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알아? 얼른 취직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지주제의 대학은 무슨 망할 놈의 대학이야. 하면서 타박을 했어요. 그리곤 술이 덜 깬 목소리로 아휴, 내가 너 낳지 않았다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아휴, 망할려. 내 인생 돌려내. 하며 한탄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뭔데? 밥을 해줘, 옷을 사줘. 맨날 술이나 마시고 해롱해롱거리고.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죄다 도망가는 거야. 세상에 엄마 같은 엄마는 없어. 엄마가 돼서 뭐 이래? 대학 등록금도 내가 벌어서 가겠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저도 못된 말을 퍼붓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을 나왔습니다. 앞으로 넉 달만 버티자. 넉 달만 지나면 해방이야 하면서 엄마에게서 벗어날 그날을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하며 그 악몽 같은 시간을 이겨냈어요. 전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엄마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학이 진학했어요.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알바를 더 늘려서 생활비도 마련했고요.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 화자는 엄마를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온함이라는 기분을 느꼈어요. 엄마에게서 벗어나서 더 잘 살겠다고 다짐했기에 학교 생활도 과외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짝사랑 때문에 울고불고하는 감정조차 저에겐 사치였어요. 과 친구들이 매주 미팅과 소개팅을 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MT나 여행을 간다고 바쁠 때 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도서관과 과외하는 학생의 집을 열심히 오가며 당당하고 씩씩하게 대학 생활을 해내갔습니다.
비록 제 가정 환경은 어둡고 암울했지만 홀로서기 이후 제 생활은 옛날에 비해 마음만은 편했기 때문에 전 밝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뭔가 자석처럼 제 주변으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선배의 제안으로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수님들과도 친분이 쌓여갔어요. 성적 관리도 놓치지 않았고요. 이렇게 전체 열정과 노력, 인맥을 동원해 대학 생활을 원만하게 보내고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나라 재계 5위 안에 손꼽히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전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겠구나. 그건 집세 걱정과 관리비 걱정과 통신비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였어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이나 지원 없이 오로지 저 혼자 이루어낸 성과에 스스로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취직해서 더 좋았던 건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보다 3년 회사 선배인데요. 제가 회사 경력 2년차 햇병아리 시절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직속 선배. 지금의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절 보고 처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오호라, 이영지. 너 그냥 책상에 멍하니 앉아있는 애가 아니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올린 보고서 봤어. 제법이야. 이번 인사팀이 신입들을 제대로 뽑았구만. 아, 선배님, 저 2년 차거든요. 그래. 이영재, 우리 잘해보자. 주어진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저처럼 선배도 맡은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회사 동료들은 물론 거래처 사람들의 신뢰도 많이 받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언제나 자기 팀에 절 배정해서 함께 일했어요. 함께 야근하고 함께 출장 가는 일이 많아졌고요. 가까이에서 지켜본 선배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세상에 보는 눈이 너무나 맑고 긍정적이어서 제가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선배이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배가 한 달에 한 번은 헌혈을 하고 한 달에 2번 야학에서 어르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걸 알고 전 정말 놀랐어요. 회사에서 동아리 활동에 스터디까지 하면서 언제 그런 봉사까지 하는지 선배의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업무 추진력 그리고 따뜻한 심성에 매료된 전 선배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선배도 단순한 직장 후배가 아닌 여성으로서 절 보게 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영지, 이 보고서 뭐야? 너 메일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선배한테 보낸 거 맞아요? 에? 아무리 봐도 네 연애 계획표 같은데. 너 연애하냐? 이제 하려고요. 선배, 저 지금부터 선배한테 고백합니다. 저 선배 좋아해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제가 싫으신가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럼요. 혹시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그런 거. 그럼요. 아이, 이 녀석,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뺏겨서 그런다, 왜? 아이, 넌 고백도 이렇게 빠릿빠릿하냐. 사실 선배와 관계가 무르익어 가면서 제 마음에 걸리는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바로 제 가정 환경이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연애를 하고 서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자라온 배경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제 이야기를 꺼내놓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에 뭔가를 계속 비밀로 한다는 게 꺼림칙하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느 날 불우했던 가정 환경과 악몽 같았던 제 어린 시절을 선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선배한테 말 안 하면 어쩐지 선배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말해요. 지금 하는 내 이야기가 부디 선배한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 뭔데 무섭게 이래. 뭐든 괜찮아. 마음 편하게 해.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 아니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선배도 아마 눈치챘을 텐데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말해봐. 그렇게 전 외도를 일삼던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된 경위와 엄마와 살면서 학대받고 방치됐던 제 어린 시절의 악몽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기에 잘 보이고 싶고 사랑하니까 더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 숨기고 싶었던 천덕꾸러기 시절의 나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는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말해줘서 고맙다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냐며 절 더 보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공식적인 사내 커플이 되고 점점 더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요. 막상 결혼을 생각하게 되자 전 생각이 많아졌어요. 옛말에 결혼은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부모가 없는 제가 시부모님 눈에 들까 걱정이 됐습니다. 선배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역력했거든요. 선배 부모님은 분식집을 하면서 1남 2녀를 키우셨어요. 부유하진 않았지만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여기시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아낌없이 지지하고 지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남편과 시누이들은 비록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선배의 어머님은 선한 얼굴에 제가 꿈꿔왔던 엄마의 이상형. 한없이 다정하고 상냥하고 인자한 분이셨어요. 말도 너무 예쁘게 하셔서 녹음기로 어머님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따라 연습을 할까 싶을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독립운동가의 여식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나셨어요. 전 상견례 겸 시부모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찍이 부모의 이혼으로 아빠와 헤어지고 엄마와도 절연하게 된 제 사연을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셨고요. 혈육은 있으나 부모는 없는 절 시부모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가족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을 초대해서 저희 신혼집 집들이를 했을 때 옛날 한정식에서 서빙하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구절판에 회무침에 떡갈비를 야심차게 준비해서 선보였는데요. 가족들이 반찬 하나하나에 감탄을 하면서 맛나게 드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와, 우리 며느리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요리 솜씨도 좋네. 장금이야 장금이. 내가 이렇게 고급 요리를 먹게 될 줄 몰랐다. 아유, 복덩이가 들어왔어. 잘 먹을게. 아니, 나중에 이 구절판 요리 레시피 좀 주세요. 언니 손맛 짱이에요. 이야, 오빤 복도 많아? 그렇지. 난 복을 타고난 럭키가이. 그냥 지나가는 공치사일 수도 있는 작은 칭찬에도 전 이런 게 가족인가 싶어서 주책맞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으면 남편이 왜 누가 또 우리 자기를 울렸어? 하며 호들갑을 피우고 전 너무 기쁜 나머지 참지 못하고 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기뻐서 기쁜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 눈물샘이 고장났나 봐. 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란 말이 실감났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감동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잣죽을 쑤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제 이마에 손을 대보고는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아유, 펄펄 끓는다. 감기는 뭐든 잘 먹어야 해. 입맛 없고 귀찮아도 이 죽 한 그릇 먹고 자렴. 엄마가 가평잣으로 정성껏 끓였으니 아휴, 맛이 제법 고소할 거다. 얼른 먹자. 응? 네가 든든하게 먹어야 감기 하래비도 나가 떨어지는 거야. 아이, 무슨 소리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유자차 끓인다고 물 올려놓고 그냥 왔네. 아야. 절 딸처럼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따스한 손길이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이렇게 병간호를 하는 거구나. 전 비로소 가족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두 시어머니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도 시어머니처럼 하면 되겠구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답답하시죠? 죄송해요. 아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휴, 아휴, 또 울긴 왜 울어. 난 우리 며느리가 너무 자랑스럽고 예뻐. 그래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다.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걱정 말고 지금은 푹 자렴. 아플 땐 그저 잘 먹고 푹 자는 게 보약이야. 엄마의 학대 속에서 자란 저라도 이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롤모델이 있다는 마음 때문인지 아이도 금방 가지게 되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딸아이 출산했을 때 시어머니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매일 오셔서 절 친엄마처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나 산후조리원에서나 엄마랑 딸이 너무 닮았네요. 모녀가 붕어빵이네 붕어빵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친정엄마가 필요한 자리엔 언제나 시어머니가 든든하게 그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더니 남편이 미역국을 한솥 끓여 놓았더라고요. 미역국을 잘 끓일 줄 몰랐던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럭무럭 끓인 미역국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미역국을 하루에 4번씩 저에게 미역국을 떠서 먹여줬어요. 아기 목욕도 매일 시켜주고 하루에도 몇십 장씩 나오는 오줌똥 기저귀를 남편이 다 손으로 빨았습니다. 나중엔 주부습진까지 생겨 고생을 했는데 남편은 추운 날 기저귀 빠느라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보이며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이거 봐, 날마다 기저귀 빠느라 그만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 그 쭈글쭈글거리는 남편의 손은 너무나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남편은 뭐든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도 놓치지 않았어요. 대기업에서 상급직위로 넘어가는 분은 매우 비좁고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실력과 성과는 기본으로 인사고과를 잘 받아야 하죠. 직장 내 다양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죠. 의미 있는 실적과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가족들과 시간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갈아넣지 않고 시간과 삶을 희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병행하는 남편은 정말 저에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행복했어요. 아이가 빵긋빵긋 웃다가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아장아장 컸고 그러다 옹알이 대신 처음으로 엄마 아빠 소리를 낼 때 전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절 낳고 기른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들도 나처럼 행복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절 아무렇지 않게 학대하고 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재테크용으로 사두었던 빌라 일대가 재개발이 되면서 목돈을 벌게 됐어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남편 월급만으로만 생활하고 제 돈으로 분산 투자를 했던 터라 이래저래 끼워 맞추면 은행 대출 없이도 새 아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전 회사 내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물색하던 중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보게 됐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감각적인 사진이었어요. 바다 끝에 나오는 조형물과 산을 형세를 유추한 결과 그곳이 유명 오션뷰 신축 주택인 걸 알게 됐고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부동산을 알아보게 됐죠. 대지 200평에 건물 90평형 실물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덜컥 계약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집 어때요? 우와, 뷰 맛집인데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인지 난 알지. 오, 아는 사람이 여기 살아? 여보, 우리가 살 거야. 여기 나랑 당신, 우리 정원이,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 다 같이. 나 여기 계약했어, 여보. 대박. 당신 언제 이렇게 돈을 모은 거야? 우리가 같이 모은 거지.
여보, 시부모님도 기뻐하실까? 여보, 당신 정말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있겠어? 나야 우리 부모님이니까 익숙하지만 자긴 어떨지 불편하지 않겠어? 아니야. 난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같이 살 수 있어 너무 좋은데? 여보, 고맙다.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전세 살면서 이사 다니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걸라. 아빠한테 얼른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지.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악바리처럼 일해왔던 것이 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였구나. 그런 만족감을 느끼기도 잠시 저에게 불청객이 찾아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화가 있기 전부터 제 주변에 수상한 낌새들이 있긴 했습니다. 퇴근하고 귀가했을 때, 주말 가족들이랑 마트를 다녀왔을 때, 집에 들어서면 누가 저를 꼭 지켜본 듯이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끊기를 서너 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기이하게 여기고 있을 무렵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들어보는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영진이? 예? 누구? 나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넌 연락 한 통 안 할 수 있냐? 엄만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를요? 왜요? 아니, 엄마가 딸을 보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아휴, 넌 어쩜 그렇게 무심하니? 엄마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혈육애정을 그렇게 싹도 칼같이 자르고 살아? 전 엄마가 울고 불며 절 보고 싶었다고 하니까 잠시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라 엄마 목소리를 듣고 좀 반가웠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엄마의 우는 목소리에 전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살기 편하고 행복해서 그런가 문득 엄마를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마저 올라왔죠. 엄마 잘 지내시죠? 아니, 엄마는 못 지내. 어떻게 잘 지내? 딸을 그렇게 보내고. 아유, 엄마가 잘못했어, 딸. 정말 엄마가 죄인이야. 매일같이 참회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은 어디 사세요? 너랑 가까운 데 살아. 내가 나이가 드니까 우리 딸 한번 봐야지 싶어서 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네 소식을 물었잖니. 주소지가 너무 가까워서 엄만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이렇게 전화를 하기로 했단다. 그저 내가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그러지. 이런 걸 결자해지라고 하나요? 엄마의 학대 때문에 절연했는데 엄마가 과거를 뉘우치고 사죄를 하니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부모님과 행복이 넘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과거의 악몽도 더 이상 절 괴롭히지 못할 거라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와 다음에 한번 만나자는 약속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과 오션뷰 주택을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아들 손주들이 살 집이라고 같이 보러 오신 시부모님은 너희끼리 잘 살면 됐지. 우린 다 늙어서 괜찮아. 니들 불편하게 왜 그러냐?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아이고 여기다가 텃밭을 만들면 상추, 가지, 토마토 키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겠다. 여보 여기 좀 봐. 안방에 목욕탕이 들어있고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네. 아이고 이게 무슨 호사요. 말로만 듣던 호텔 같은 집이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어머님 우리 같이 살아요. 어머님 일평생 소원이 이런 주택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소원 이뤄드리고 싶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답니다. 어쩜 얘는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까지 생각하더니 고마워서 어떡하니. 그래 며느라가 살다 네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저 섭섭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에 저도 같이 벌었거든요. 아이고, 내 새끼. 너도 고생 많았지? 너희들 정말 장하구나. 엄마, 내 방은 어디야? 딸아이 손을 잡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엄마가 깡패 같은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안 본 사이 엄마는 더 늙고 더 추레해진 얼굴에서 그동안의 고생과 방종과 타락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그건 그 사람의 역사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저희 엄마는 그동안 술, 담배, 도박과 남자들에 미쳐 살았던 흔적들, 천박하고 비열하고 추잡한 얼굴이 되어 친엄마랍시고 갑자기 나타나 저를 향해 악몽처럼 걸어왔습니다. 영지야, 엄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내 딸이 집을 사는데 친정엄마가 당연히 와봐야지. 그게 엄마의 도리 아니겠니? 그리고 인사드려라. 여기 새아빠. 송여사, 이렇게 잘난 딸을 뒀는지 몰랐네. 아주 반갑다 얘야. 내가 네 새아빠다. 네? 전 갑자기 나타난 엄마도 당황스럽고 난감했지만 새아빠라고 데려온 건달 같은 남자를 보고 더 기가 찼습니다. 그 남자는 새 집을 쓱 훑어보더니 탐욕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아무리 못해도 15억은 넘을 것 같은데, 이야, 누님 완전 땡 잡으셨네요. 전 일단 엄마를 밖으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엄마, 저랑 나중에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야기해 하면서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음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요. 여기 저희 시부모님도 계시잖아. 어허이, 따님이 예의를 모르시네. 엄마가 왔으면 시부모님하고 상견례를 시키는 게 도리지. 이거 돈만 벌 줄 알았지? 세상 사는 도리를 못 배웠구만. 보다 못한 저희 시아버지가 나서서 불청객을 향해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예쁜 딸 낳아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다음에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지금 못들하는 거야. 어떻게 나만 빼고 시댁 식구들과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어? 그렇지. 이보시오. 얜 내가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곳에 살 권리가 있다 이거야. 그렇고 말고. 남자는 맞장구를 치면서 집안을 휙 둘러보고는 건들거리며 말했습니다. 누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시댁 친정 양가 부모 다 같이 살아야지. 그래야 자식된 도리지. 그런데 뭐? 나더러 나가라 말아 하는 거야. 아이씨.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엄마는 무식하게 욕하면서 어쩌라는 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엄마의 상스러운 욕과 뻔뻔한 행동에 전 기가 차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잠시 마음 약해졌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 있죠. 당장 나가라며 울면서 차 밖으로도 엄마는 내 손을 뿌리치고 깡패 같은 남자와 이방저방을 구경하며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래, 안방 욕조엔 월풀이 있어야지. 좋다 자기야. 여기 뷰도 끝내주지. 누님, 이런 데 살아보는 게 소원인 거 아시죠? 와, 진짜 딸 하나는 제대로 뒀네. 영지야, 집 좋다. 우리가 차도 바꿔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래. 대기업 다니면 은행 대출도 좀 받아주렴? 아니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네가 인수해서 원리금은 네가 갚고 임대 수익은 내가 생활비로 쓰는 게 어떠냐? 부모한테 이 정도도 못하면 그게 자식이랄 수 있냐? 기가 찼습니다.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랍시고 생활비를 달라, 집을 사달라, 같이 살자 이러는데 잊고 살았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기분에 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창백해진 제 낯빛을 보고 남편이 절 잡아 자기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열받아서 그 여자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대체 친엄마란 분이 왜 이러세요? 그동안 영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사위, 내가 못 해준 게 뭔가?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나?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영지가 어릴 때부터 당신한테 맞고 욕먹고 자란 거 다 알아요. 영지가 신고하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안 그랬으면 지금 적금 금지 명령 내려줬어요. 지금이라도 여태껏 당한 거 다 신고하고 지금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신 것도 가택 침입죄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나가주세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가택 침입? 그럼 저 사람들은 가택 침입이 아니고 나만 가택 침입이냐? 김 사장, 시부모님은 됐고 친정엄마는 안 된다네. 이런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안 그래, 김 사장? 누님,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시부모님과 내 딸아이가 있어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제 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한과 울분을 미친 듯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절연했던 사람과 다시 연을 끊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대체 저한테 왜 이래요? 어릴 때 엄마가 저한테 옷 한 벌 사준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책 한 번 사준 적 있어요? 학교 준비물이란 게 있다는 걸 알기나 했어요? 준비물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늘 맞았어요. 그것도 늘 옆집에서 얻었어요. 밥도 반찬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고요. 옆집에서 얻어먹거나 식당에서 받아왔었어요. 엄마, 저한테 등록금 한번 해준 적 있으세요? 저 대학부터 제 힘으로 벌어서 살았어요. 학비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알바는 과외부터 식당 알바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내가 그때 무슨 힘으로 버텼는데 당신한테 벗어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살았다고요. 엄마로서 해야 할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권리를 이야기하죠? 대체 당신을 어떻게 믿고 제 아이들을 맡겨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엄마와 절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와 연을 끊는 게, 천륜을 끊어버리는 게 그게 쉬운 일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발 털끝만큼이라도 혈육의 적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내 엄마라면 지금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라고요. 전 눈물을 흘리며 엄마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려는데 엄마가 절 바닥에 내팽개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 건달은 겉으로 엄마를 말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에이 누님, 이 폭력은 안 돼. 나봐.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딜 나가. 너 말 잘했다. 내가 너 코아원 안 보내고 거두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불행해졌는데 불쌍한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줘? 이제 너가 살만하면 나한테 보답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이제 나 곧 환갑인데 다른 집은 엄마한테 해외여행이다 용돈이다 파리파리 선물하고 꽃다발도 주는데 환갑잔치는 못해줄 망정. 딸내미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모질다 모질어. 이 불효 막심한 년아. 그 여자의 모든 말이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어요. 학창시절 저를 학대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없게 알바까지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자식이 자력으로 작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나타나서 인생에 빨대를 꽂으려는 것이 너무 얄밉고 너무 뻔뻔하고 너무 미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벌개진 얼굴로 먼지털이 총채를 손에 들고 무섭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모습은 마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유관순 열사 같은 포스로 기계가 넘쳤고 단전에 힘을 주어 내뱉는 소리는 거실에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미친 야편에 당장 나가지 못해?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새 서방을 데리고 나타나 이 집을 뺏으려고 드느냐? 여긴 우리 아들과 며느리의 피땀으로 일군 보금자리다.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귀하디귀한 집을 어디 감히
언감생심 차지하려고 들어? 그러고도 니년이 엄마란 말이 나오느냐?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대한독립을 외치듯 고래고래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래, 니년이 지금 엄마라고 주장한다면 내 한번 물어보자. 이 아이가 아플 때 넌 뭘 했느냐? 이 아이가 배고파 올 때 넌 어디에 가 있었느냐? 이 아이가 외로워 울 때 넌 대체 어디 가서 무얼 했느냐 이 말이다. 엄마가 필요할 땐 방치하고 보살핌이 필요할 땐 학대하고 사랑으로 대도 모자란 아이에게 폭언하고 폭행했던 그 더러운 입으로 뭐? 자식의 도리를 말해? 지나가던 개들이 웃겠다. 가족은 소중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부모의 도리를 다했을 때 가능한 말이거늘. 다시 한번 묻겠다.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자산을 물려주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마땅히 해야 할 부모의 도리는 다 했느냐? 만일 아니라면 네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건 도둑차범의 행위나 다름없다는 걸 잘 알겠지. 말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리 살아온 인생인 듯하니 경찰 부르기 전에 둘 다 썩 나가라. 시어머니는 먼지털이로 두 사람을 털어대며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시어머니와 함께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엄만 생각보다 강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기가 죽긴 했지만 뉘우침 없이 버티려고 들었는데요. 때마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새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주거 침입이라고요? 남편과 제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휴대폰을 경찰에게 들이밀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할머니가 우리 엄마 이렇게 때리는 거 제가 다 영상으로 찍었어요. 딸아이가 욕실에 숨어 있다가 거실에 낌새가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촬영한 거였어요. 경찰의 등장에 건달과 엄마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직 여기 사람도 안 사는데 주거 침입도 아니고요. 전 죄 없습니다. 이 집 계약한 사람들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면 그게 주거 침입이야, 이 사람아. 이제 오해가 있나 본데. 난 이 집 식구예요. 제가 우리 딸이라고요. 경찰이 이 말이 맞냐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런 여자 몰라요. 얼른 데리고 나가주세요.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간 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전 온갖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아가가 저런 사람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제 딸아이도 제 옆에 와서 엄마 할머니 하면서 엉엉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족이란 끈끈한 정과 힘을 느끼게 했던 오열의 시간이 흐르고 저흰 그 집에 시부모님과 함께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 뒤로도 엄만 잘못했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전 이제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날로 전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저와 제 가족의 안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다 들려드렸네요. 다들 씨얼드다 못하는데 저에겐 시댁 식구들이 진짜 가족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글쎄요. 혈육이었던 엄마보다 어릴 적 옆집에서 가족의 정을 느꼈고 지금도 시댁에서 느끼고 있어요. 지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마음 편히 누일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저에게도 생겨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빌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45세 된 여성이에요. 저는 경기도에서 더욱 변두리 경기도로 들어가는 접경 지역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합니다. 말이 기사식당이지 차로 30분 거리까지 모든 농사님들과 주민들이 제 손님이고
택시 기사님들, 트럭 운전수들이 모두 제 손님이에요. 제 스스로 말하기 자랑 같겠지만 밥 반찬 정말 잘하거든요. 전라도 산골구석 밥집 맛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와 아이템 개발을 화순군에 사시는 우리 외할머니가 하셨으니 당연하죠. 반찬 구성도 지금도 때 되면 올라오셔서 바꾸어 주시거든요. 제가 제 사연 말씀드리기 전에 가슴 복판을 사금파리 같은 걸로 그어대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아버지께 한 말 때문입니다. 동생이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제부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미친 듯이 팔팔 뛰셨거든요. 밥상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전화기가 화분이 청소기가 공중을 날아가고 그런 난리판이 없었지요. 사실 결혼 문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웬만큼 하시다가 그만두셨으면 좋으련만 끝까지 반대를 하셔서 제가 아버지께 말했었어요. 아버지 우리 키우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다 자식한테 이기려고 그러세요? 배움 없어 아버지 살아오시면서 고달픈 거 그거 다 우리한테 푸시고 사셨잖아요. 아내 없이 두 자식 호래비로 키우는 고통 다 우리한테 푸시고 사셨잖아요. 뭘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다 하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은정이를 힘들게 하세요. 네? 은정이 지 좋다는 사람한테 줘버리자고요. 홀로 고생하며 키워주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로 후비는 싸가지, 이런 싸가지가 또 있을까요?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식당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은 저희 집은 차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웅장하고 고풍스럽게 지어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노가다판에서 목수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아버지께서 평생 사신 결과물처럼 온 혼을 불어넣어 지으셨고 아버지 재산으로는 이 집 딱 하나, 건평 67평, 대지 170평가량의 이 집이 다입니다. 사실 아직 개발되기 전의 동네라서 땅값도 아주 쌉니다. 그냥 아파트 들어가면 되지 전원주택은 난방비도 많이 들고 관리도 만만찮고 해서 저희 두 자매와 제부가 죽어라 반대했는데 내 평생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거라도 한 채 지어두면 내가 이거라도 하고 살았구나. 그래질 것 같아서 그려. 위로. 그래, 평생의 위로라고 해두자. 저희는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가 늦둥이인 동생 나타가 산후가 안 좋아서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엄마는 동생을 임신하고 늦둥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엄마를 친정으로 보냈던 거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느낀 게 있다면 아버지는 되도록 엄마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딱 10살 때 태어난 여동생이 은정이에요. 자매지간이지만 제가 엄마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은정이는 그냥 동생이 아닌 겁니다. 엄마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 9시가 다 되어 들어오시니 제가 동생을 도맡았죠. 둘 다 공부는 못했어요. 아버지도 공부해라 소리 안 하셨고요. 사실 머리는 부모의 유전이 대부분이니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밖으로 일만 하시며 다녀도 엄마가 해줘야 할 것은 아버지가 대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이요. 엄마가 산후 뒤끝도 안 좋고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고 가뜩이나 없는 재산 다 들어먹고 빚까지 지게 하고 떠나셨다니까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 버는 거에 60%는 빚 갚고 나머지 40%로 세 가족 먹고 살았으니 오죽하겠나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우리 둘을 없는 집 딸같이 안 보이게 애쓰셨습니다. 은숙이하고 은정이는 하고 다니는 것만 보면 있는 집 딸로 보지 누가 남의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 집안 자식인 줄 알겠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요. 니들 아버지.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우리 밥그릇에 반반 나누어주고 당신은 찬물에 물 말아 고추장 찍어 드실지언정 말입니다. 우리 복장은 단정하고 이름 있는 메이크아웃하고 신발을 신겼으니까요.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돈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으니까요. 머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에 보내셨고 목욕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내셨으니까요. 부잣집 자식들이 워크맨을 들고 다닌다는 걸 아신 날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 시장 나가서 아르바이트 일주하시고는 제게 워크맨을 사주셨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거 외에 좋은 기억은 그닥 없습니다. 우리들을 너무 잡으셨으니까요. 엄마 없는 애들이란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하나 조금만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남의 집 자식들 3-4배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도대체가 몇 번을 말하디? 남학생들하고 길에서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디야?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편의점인가 뭔가 거기 의자에 앉아서 깡패들처럼 모여 앉아 웃고 떠들어. 동네가 떠나가게. 심지어는 세워두고 다리에 회초리질까지 하셨어요. 네가 뭔데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 짓거리에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있냐? 그거 인간 말종들이 나는 짓이라고. 네가 뭐라고 친구를 빼돌려? 다리 똑바로 안 하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그런 일로 전화하기만 하게 만들어. 너 죽고 나 죽을 테니까. 저는 그걸 아버지 고달픈 거를 저희한테 푸신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은 얼추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걸 이해해드리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으니 그날이 꽝꽝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학교 갔다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마루로 올라가는 돌담에 아버지 신발이 있는 거예요. 날이 추워 일이 없어 일찍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그 신발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털고무신 있죠? 지금 따져보면 아버지는 그때 40대 초반이셨어요. 젊으시죠? 그 털고무신이 아버지 신발인 거예요. 그거 요즘에도 10,000원, 12,000원 하지 않나요? 그 털고무신도 글쎄 뒤축에 꼬맨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저희는 메이커 운동화만 사주시고 운동화도 여러 켤레였죠.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해드리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딱 한 번 동생 결혼 때 제가 반항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늘 아버지 말에 따르는 효녀였다고 나름 제 자신을 위무합니다. 제가 17살 때야 엄마로 인한 빚이 큰 거는 다 정리되었으니 우리 집이 대체로 늘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는 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좌판 벌려 옷장 사는데 따라붙었어요. 그렇게 조수노릇한 걸 시작으로 저도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아버지랑 둘이 힘합쳐 벌어모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도 한번 남들처럼 우리 집 가지고 살아봐요. 아버지 제가 버는 돈으로 우리 세 식구 아껴서 먹고 살고 아버지 보시는 돈은 모조리 저금해서 우리도 빨리 집 사요. 그렇게 해서 당시 살고 있던 19평 다세대 주택에서 5년 만에 아파트 28평짜리를 사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벌어모으신 것으로 5년 전에 경기도에 그 땅을 사셔서 집을 지으신 거예요. 정원도 만드시고 텃밭을 만드시고요. 품격 면에서도 실용적인 면에서도 어찌나 멋있게 지으셨는지 차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일부러 우리 집 앞에 차를 대고 사진까지 찍고 가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는 언니 밑에서 옷장사로 커나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왜 그런지 실증을 잘 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인지 옷장사하고 전혀 비슷한 점이 없는 기사식당을 선택했습니다. 위에서 잠깐 썼지만 제가 없는 집 자식이어도 있는 집 자식같이 하고 다녔고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불이 못 참고 재수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의리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 자체가 따뜻해서 주위에 사람이 늘 드글드글해요. 저는 째째하게 안 굽니다. 뭐든지요. 기사식당 하면서도 반찬 째째하게 안 담았어요. 고기는 없고 국물만 흥건하게 안 했습니다. 국보다는 고기가 많게 했어요. 어쨌든 주위에 늘 사람이 있는 태생이라 그게 장사에도 영향을 주어 손님이 늘 바글바글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가게를 내주시던 건물주인이, 이 건물주인이 훗날 제 시어머니가 되시죠. 아니, 이제 26살이라고? 시집도 안 가고 장사하겠다는 소리야? 게다가 남자들만 특식을 한 기사식당을 하겠다고? 당시 제가 식당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물은 단층 건물이었는데 차 수리점과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 수리점 사무실 비슷하게 사용하던 건물이었고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 가서 사실 저절로 앉은 자리에서 내려앉아 사라져도 불만 없을 건물인 상태였거든요. 사실 그대로 두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제가 수도 연결해서 싱크대를 들이기로 하고 월세 43만 원으로 내려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도 전라도분, 엄마도 전라도분이라 저는 유전자 속에 전라도의 손맛이 들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사를 시작하면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살 테니 2년만 장사 도와달라고요. 외할머니는 우리 집 일이면 두 손 두 팔 걷어붙이시는 스타일이셨으니 길게 부탁 안 해도 와주셨어요. 죽고 없는 자기 딸하고 똑 닮은 외손녀 둘 때문이겠지요. 아직 너무 정정하셔서 힘든 일은 뽑은 직원 2분께 시키고 음식만 할머니께 맡기면서 저도 요리를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부는 못해도 아예 돌대가리는 아니라서 그런 수완쯤은 버릴 줄 알았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빚을 내셔서 3천만 원 보태주시고 아파트 사고 남은 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설사 아예 안 벌리기야 하겠냐고 식당을 연 겁니다. 우리 할머니 음식 솜씨야 고향 인근에서 알아주는데 설마 안 벌리겠어? 배짱 두둑했죠. 저의 푸근한 성격, 오종종하지 않은 큰손, 그리고 한 번 먹고는 2번은 안 오고 못 베기는 할머니의 음식 솜씨. 이것들이 합쳐져 우리는 2년도 안 되어 완전하게 자리 잡았고 인근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집, 점심시간에 가면 앉을 자리도 없는 집이 된 겁니다. 기사식당 하면서 돈 정말 많이 벌었네요. 말 그대로 갈쿠리로 걸어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건물 주인하고 이야기가 잘 되게 중간에서 말을 넣어준 분이 계시는데요. 길 건너에서 미장원을 하시는 미장원 사장님이시죠. 미장원이랄 것도 없이 띄엄띄엄 집이 있는 동네도 동네라고 동네 아줌마들 사랑방 같은 곳이었거든요. 미장원 사장님은 이 동네 토박이로 정보통 소식통이고요. 물어드릴 소문, 안 물어드릴 소문 모조리 이분 입이나 귀에 들어갔다 나오고 동네 여론도 이분이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에서 어느 집 소쿠리를 빌려간 게 1년이 넘었는데 여적지 안 돌려주고 있다까지 모조리 이분이 정보를 꿰차고 계세요. 너무 웃긴 건 그 정보가 늘 반은 맞고 반은 늘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소문을 물어드리고 사람들은 또 갸웃갸웃하면서 결국은 믿는 거죠. 사람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데 저 옆에 내 입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꼭 부풀려져서 나오는 것 같고 도당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그렇게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 없는 이분은 며칠이 멀다 하고 가게 한가할 시간에 들러서 수다 떠시고 가시는 분이죠. 어느 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쑥이 사장, 결혼 안 해? 사실 30만 넘어도 아기 가지기 힘들어.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30 넘은 며느리 들일 거야. 안 그래? 자손을 봐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쑥 사장 나이가 몇이야? 40 아니야? 언제까지 아버지 옆에서 그리고 동생의 제부까지 책임지고 살 거냐고. 네,
저는 이제 30에 접어든 동생하고 저하고 동갑인 제부를 책임지다시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이야기 드렸듯이 동생은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21살에 31살인 제부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동생은 당시 삼류대학이나마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고 대학가에서 게임방을 운영하는 제부하고 연애를 한 거지요. 제부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부모 없이 자랐고 싸움박질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깡패짓 하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가 대학 다니는 딸 중학교 졸업자인 그것도 10살 많고 홀홀 단신인 사윗감 보시려고 하겠나요? 게다가 이제 21살짜리 딸을요. 골라골라 그런 놈을 골라서 시집을 간다고? 도박하는 놈한테! 동생 대신 제가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아버지, PC방이 왜 도박이에요? 그냥 게임하는 곳이라고요. 시끄러! 게임방은 다 똑같아. 그거 컴퓨터로 도박도 하는 거 아니야? 난 게임 소리 듣기도 싫어.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가 지고 말았어요. 너 죽고 나 죽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결혼을 동생이 임신해서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갑인 제부는 꼴에 또 성격이 보통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해서 세상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또 성격은 지랄 같은 거요. 불이 못 참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와 죽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상처가 많다는 건 사람이 성격만 불같았지 허당이라 남에게 돈도 잘 떼이고 사람도 쉽게 믿고 해서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가게 날리고 제가 장사하는 기사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동생은 보습학원에 수학선생님을 하러 나가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은정이 때문에 속 정말 많이 상하셨죠. 우리 집안의 유일한 대학생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더니 졸업도 못하고 대학 2학년 때 날건달 같은 놈에게 시집 보내셨으니까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제부는 제게는 든든한 친구 같았죠. 제부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달겨드는 술 취한 몹쓸 손님도 막을 수 있었고요. 남편 없는 저도 제부에게 의지하고 고아인 제부는 저를 형제같이 의지하고 우리는 그렇게 의리로 뭉쳐 친구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게 중매가 들어온 겁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상대 집안이 원체 부자였답니다. 강남이 수십 년 전 개발될 때부터 부동산 투기로 큰 손이었고 땅 부자에 게다가 현금 부자였는데 암튼 집안 누가 뭘 잘못했는지 그 많은 재산을 날려가지고 현재는 여기 이 건물하고 경기도 어디에 원룸형 건물 2층짜리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배우자감이 카센터 하니 둘이 알차게 벌어모아 살면 남부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원룸 건물 나중에 다 쑥이 사장 거 되는 거잖아? 조건이 좋으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제부도 좋아하는 꼴이라니요. 와, 나도 이제 형님 생기는 거네? 형제랑 소주 한 잔 기울이게 되는 거네? 남자 형제 생기는 거네. 와탕구나 야. 시집만 가쇼.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운수 떡 벌어지게 챙겨줄 테니까. 미장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신랑감은 홀시어머니 그게 하나 단점이지만 게다가 아들 하나 자식이지만 시어머니가 오히려 두 손 들어 결사 반대하니 모시고 안 살아도 되고 생활비 안 들여도 되는 게 어디냐는 거죠. 게다가 여자 나이 40에 초혼자리가 쉬운 줄 아냐면서. 쑥이 사장이 귀에 쓴 말일지 모르지만 세상사가 다 그래. 솔직히 배운 거 있고 전문직 여자들이나 여자가 나이 40 먹어도 초혼자리 해가지 우리처럼 이런 장사해 먹고 살면서 노처녀들은 초혼자리 해가는 게 쉽지 않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 속이 편하지. 안 그래? 그런데 쑥이 사장은 초혼자리 아니야? 게다가 1살 연하. 쑥이 사장하고 자기 아들하고 연결시켜달라고 시어머니 자리가 직접 말하더라니까. 그날은 제부에게 장사 맡기고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집 곳곳을 수리하고 계시더군요. 아무래도 목수이신지라 지은 지 4년 된 집은 고칠 게 늘 보이는 거죠. 그 취미로 사십니다. 물론 일도 하시죠. 평생 노동으로 굳은 몸, 놀면 몸살 난다시면서 아르바이트 삼아 쉬엄쉬엄 나가시는데 뭐 제가 기차게 벌어들이니 안 버셔도 되고요. 정원 파라솔에 나앉아 정원 가득 차 있는 풀벌레 소리와 먼 강에서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 속에 앉아서 아버지와 둘이 마시는 맥주는 천상의 맛이었죠. 아버지랑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끝에 중매 이야기를 했고 기뻐하시더군요. 그리고 뒤이어서 너만 알고 있어. 은정이에게는 미리 이야기해줄 필요 없어. 내 가진 재산 이거 집 하나. 이거 네 앞으로 하고 죽을 거야. 아이고 그래봤자 뭐 몇 억 안 되는 집. 은정이 줘도 돼요. 끝까지 들어. 너야 먹고 살 능력 있으니 안 줘도 되겠지. 그리고 못난 자식 더 챙겨주고 싶어서 은정이한테 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은정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도 어쩌면 결혼할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네 앞으로 할 거야. 김서방이 원체 사고를 잘 치고 사람한테 속길 잘하니까 은정이 앞으로 해서 못 남겨주겠어. 이거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눠 가져. 얼마 후 인근 20분 거리에서 카센터를 한다는 남자와 선을 봤습니다. 생긴 것도 밉지 않고 제가 워낙에 오종종하게 구는 사람을 딱 싫어하는데 매사에 시원시원 쫌스러운 구석이 없고 화통하더군요. 제부랑 셋이 놀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 웃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이야기를 통해 술자리까지 이어졌고 마침 가게 쉬는 날이라 집에 있는 제부까지 불러내어서 우리는 첫날부터 가깝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인보다는 친구처럼 이어진 관계였죠. 아니, 제가 이 지역 또래들은 다 알고 있고 다들 소주 한 잔씩은 해서 물어물어 알 텐데 우리 10년 가까이 어떻게 얼굴 한 번 못 봤을까요? 이렇게 술 잘하는 한량이면 분명 내 귀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게요. 이 지역에서 우리 식당 한 번 안 온 사람 드문데 어떻게 20분 거리에서 장사하시면서 한 번도 안 왔대? 신기해 죽겠네. 나 원래 서울에서 하다가 이전에 온 지 1년도 안 되거든요. 다음날 저녁에 가게로 찾아온 그 사람과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가 제 식당 건물 주인이라고요. 엄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중매를 넣은 거고 자기가 워낙에 덜렁덜렁 대충 사는 사람이라 저같이 똑부러진 사람을 붙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기분 나쁠 일은 아니죠. 제가 마음에 들어서 추진하신 일인데요. 남편과 그 다음 주부터 한 달이 지날 동안 매일같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데이트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남편이 매일 우리 가게에 와서 점심 저녁을 먹고 저녁에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사실 이 지역사회에서 움직일 곳이라고는 별로 없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사람들이라 그 한 달 사이에 진도를 많이 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칠이 멀다 하고 가게에 들러 밥도 먹고 우리 직원 아줌마들하고 수다도 떠시는 게 낙이었던 미장원 사장님은 중매를 연결시켜 주시고는 일체 발길을 안 하시더군요. 왜 요즘은 미장원 사장님이 발길이 뜸하시지? 숙 사장 이야기는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없을 때를 귀신같이 알고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거든. 아니, 지난번에는 길에서 마주쳤는데 왜 내 눈을 똑바로 안 보시고 피하시는지 이상하대? 워낙에 말 때문에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시고 한동안 응고하고 그러신 분이라 크게 신경은 안 썼습니다. 선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남편이 차 안에서 청혼을 하더군요. 엄마가 원룸 건물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사시니까 오히려 엄마가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결혼하면 우리가 엄마를 생활비 드릴 일은 없고 어쩌고 하는데요. 청혼을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웃긴 저는. 김경태 씨, 우리 결혼하나요? 누가 우리 결혼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럼 결혼해야지 안 해요? 이 여자 이렇게 정조관념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뻔뻔스럽게 나오는데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모가 일을 이루어 주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우선은 사람이 밝고 웃기고 명랑한 게 좋았으니까요. 남들은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쭉 달콤하다는데 저는 3개월 만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3달이 지나가도 남편이 생활비 명목이랍시고 단 얼마라도 돈을 구경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말어 식당이 한가한 시간에 창밖을 보며 생각을 하고 또 했는데요. 저 아저씨들 담배를 왜 저렇게들 피워대나 몰라. 나도 다른 식당들처럼 아예 흡연 장소를 없앨까? 담배불이나 제대로 끄고 가지. 저게 뭐야? 그렇게 의미도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제 멍한 제 시선 속에서 옆 가게 카센터 수리점으로 승용차 한 대가 한가하게 들어가더군요.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남편 가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 가게 직원들도 결혼식장에서 봤으니까요. 이래저래 차를 끌고 남편 가게에 갔더니 가게 앞이 사람들로 시끌시끌한 겁니다. 지나가며 얼핏 보니 주차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 가게는 3층짜리 건물인데 2층, 3층이 가정집이고 아래층이 카센터고 옆은 다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직원들이 맞이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제 눈길을 피하는 거예요.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해주는데 묻기도 그래서 다시 가게로 돌아와 저녁 장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서 만난 남편에게 낮에 어디 갔냐고 하니까 친구가 와서 커피 마시러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월 수입이 제가 버는 돈의 4분의 1도 안 돼요.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부부니까 남편의 수입을 맡기게 하고 싶은 건 여자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자존심상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30살이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뭔지 치사한 말을 하기 싫더군요. 그 즈음에 저희 시어머님께 뜨악할 일이 생겼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님이 제게 가족일수록 돈 관계는 철저히 해야 하는 거 알지? 월세는 변함없이 꼬박꼬박 제 날짜에 넣어라. 나 너 그거 하나 계산 바른 거 보고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니까.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 오케이? 저도 어머님과 가족이라고 월세에 차질을 빚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먼저 저러시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주주로 지분만 30% 정도 먹는 걸로 하고 동생 부부에게 기사식당을 넘기고 새로운 자리에서 새 장사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한우 물회식당이요. 이게 경주의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음식이거든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우 물회를 싫어할 수 없다는 제 판단력과 이 지역에 맞는 어떤 요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대박을 칠 거라는 육감이 움직인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동생 부부도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하고 조카 2명도 커가는데 언제까지 처형가게 일꾼으로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빼먹을 만큼 먹었으니 또다시 발병이 나서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의 계획을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시어머님은 빵빵하게 장사 잘 되는 가게를 누구 마음대로 친정에 넘기냐고 펄펄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 싫으면 건물주인 당신한테 넘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임대사업은 어머니 사업이고 제 식당은 제 사업 아닌가요? 여기까지 제 스스로 온 걸 제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하나요? 어머니 돈 단 1원도 안 들어갔죠? 무슨 권리세요? 할 말 없어진 시어머님은 얼굴만 벌개졌다 펄해졌다 하시더군요. 반면 제 동생 부부는 드디어 자기들에게도 희망이 보인다며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시장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힘든데
희망을 품은 동생 부부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부, 이 건물 이거 다 쓰러져가 보여도 나 여기서 돈 모았어요. 제부도 여기서 모아서 발판 만들어요. 새벽 시장 허투루 다니지 말고 내 가게 물건 산다 하고 사시라고요. 아버지도 많이 좋아하시더군요. 동생 살길 터주고 자리를 옮겨주는 모습이 맞이답다는 겁니다. 동생 부부가 제가 남겨두고 떠나는 기사식당을 이어받아 거기서 돈 벌 행복에 젖어있던 어느 날, 새벽에 기사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인근 지역 차 가지고 다니는 남성들은 대체로 우리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제가 편하게 두니까요. 저의 너그러한 마음이 화근이 된 거예요. 담뱃불에 의한 불이라더군요. 오래된 건물이라 소방시설이나 알림도 안 되어 있었고 세운 지 50년 넘는 동안 불 한 번 나지 않아서인지 시어머님은 안전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건물이거나 새 건물이면 세입한 사람 또한 안전에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에 24시간 팽팽하게 돌아가고 이제는 사그러져가는 건물이라 어느 누구 하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거죠. 평생토록 돈 좀 모을만 하면 남에게 사기당하고 날려가며 살았던 제부는 술독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희망이 보일 거라고. 태어날 때 부모에게 버려진 팔자가 무슨 희망이 있을 거라고. 저 형, 미안하오. 재수없는 나 때문에 저 형까지 애기 끼어드는구랴. 시어머님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이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건물 불냈으니 건물을 싹 새로 지어놓고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네, 사실 맞는 말씀이죠. 저희가 불을 냈으니 저희가 지어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거는 맞아도 며느리로 서운한 감정이 없을 수 없더군요. 가족이 이렇게 두부 모 자르듯 일해야 하나 싶은 거예요. 불이 나서 생업터가 날아가 세상이 무너진 듯한 며느리에게 꼭 그렇게 말입니다. 미장원 사장님이 오랜만에 와서 입침을 튀기며 시모님 욕을 하더군요. 사장님, 이게 50년이 된 건물이든 5일 된 건물이든 남의 건물에 불낸 거는 맞으니까 저는 지어드리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아무 말씀 마세요. 속만 뒤집어지니까는. 쑥이 사장, 까짓 거 지어줘. 과부 달러 빚을 내서라도 지어줘, 까짓 거. 치아들 아니 그 뭐냐. 내 말 믿고 지어줘. 모르긴 몰라도 쑥이 사장 곧 하늘에서 돈 무더기 떨어져 내릴 테니까. 이까지 몇억? 지어줘. 저는 그때 경황이 없어서 돈 무더기 이야기가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라도 귀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불행은 연타로 오더라고요. 남편도 어떤 사람인지 저는 건물에 불이 난 며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식당 터를 지나가는 원래 단골들이 하나같이 불난터를 치우고 있는 저를 바라보던 안타까운 며칠보다 더 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개 중에 가장 말을 못 참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쑥 사장,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저기 와타카 센터가 신랑 아니야? 가봐야 쓸 건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화가 오고 경찰 지구대에서 저를 찾더군요. 지구대로 갔죠. 남편은 전문 도박꾼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2년 전까지 대범하게도 서울 강남복판 오피스텔 지하 관리실에서 10년이 넘게 도박판을 벌이다가 경찰망에 걸려들었답니다. 그거 피해서 서울 중계동으로 들어갔대요. 중계동 백사마을인가 뭔가 서울 마지막 달동네가 철거되고 그 뒷산을 타고 산에서 전국에 한다 하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 꾼들이 모여 도박판을 벌인 적이 있답니다. 그 방법이 선두가 되어 자리 옮겨가며 전국의 야산을 타고 도박판을 벌였고 크게 걸려들어 실형을 살고 나온 적도 있는 사람이라네요. 그리고 1년 전에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거고요. 이제 정말 다시는 안 한다는 약조는
지엄마에게 수만 번 했을 겁니다. 그 약속 믿고 시모님이 카센터를 얻어주니 2층을 도박꾼들과 통째로 사서 도박장을 차린 거예요. 생전 주차 문제 일으킬 일 없는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차들이 모여드니 주차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고 경찰망에 걸려든 거지요. 미장원 사장이 중매 넣을 때 침을 튀기며 자랑한 시어머니 원룸 건물은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였답니다. 남편의 도박비 때문에요. 그래서 생활비 한 푼 가져오지 않은 거고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가진 재산은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카센터 하나. 여기 식당 건물, 시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하나인 거죠. 그러니 장사 욕심을 내신 겁니다. 정보통인 미장원 사장님도 1년 전에야 마을로 흘러든 남편에 대한 정보는 깜깜했다가 결혼이 성사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중매를 들었는 게 비다. 이거 수기 사장 폴나치 없어서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네. 하면서 안절부절 저를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게 날개를 달아줄 희소식이 인근 유지들 중에 유지들 입을 타고 미장원 사장님 귀에 흘려들었으니 미장원 사장님은 제게 그 정보를 흘린 거고요. 만회하려고요. 그러나 원래 반은 맞고 반은 늘 틀린 사람의 말이고 이게 워낙에 당장에 닥친 일도 아니고 허황된 일이라 저는 무심히 흘러들었던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전문 도박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날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신 후 나흘째 아버지는 너무나 허무하게도 세상을 떠나시더군요. 사위가 전문 도박꾼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사망으로 갈 만큼 충격이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어요. 무엇보다 왜 이런 일이 내게 한꺼번에 밀어닥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늘이 내게 이러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 모든 상황이 인정이 안 되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빈소에 찾아오신 90 다 되신 외할머니, 딸 먼저 보낸 것도 모자라 단 하나 사위 자식까지 보내야 하는 외할머니를 바라보는 제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요. 이미 더 이상의 놀라움의 홍수를 겪고 싶지 않았던 제게 할머니는 마지막 홍수를 흘러넣어 주시더군요. 네 애비 고생 많이 했지. 네 애미 도박빚 갚아내느라 평생을. 병수발빚이 아니라 도박빚이었어. 아무도 못 말렸다. 도박에 빠지는 거는 나라님도 못 고쳐. 지쳐 죽일년. 어디 가서 자빠져서 수십 년 나타나지도 않는지 새끼만 까질러 놓으면 다야. 은정이 낳아놓고 3, 7일도 안 되어서 화투장 따라 집 나간 년이 네 애미란 년이다. 네 애비가 네 남편 도박꾼이라는 소리에 쓰러질 만도 하지. 아이고 더러운 내 팔자야. 아이고 불쌍한 사람. 이제야 사는 것처럼 살아볼라 했더니 이제 사위까지 도박꾼이라니. 할머니는 죽일년 살릴년 하셔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돌아올 당신 딸을 위해 죄닦음 대신하느라 저희 집 일이라면 무조건 그 늙은 몸 끌고 와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어쨌거나 새 장가 안 들고 당신 딸 도박빚 다 갚아내며 살고 있는 사위에게 미안해서요. 당신 딸 똑 닮은 두 외손녀 키우느라 일평생을 희생하고 사는 사위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을 그렇게 잡으셨던 겁니다. 엄마 닮은 얼굴인데 엄마 닮아 나쁜 길 빠질까 봐요. 그래서 둘째 사위를 필요 이상으로 반대하셨던 겁니다. 게임방 소리 듣기도 싫으셔서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저는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버지 장례 끝나고 나서 바로 이혼 절차 밟으려고 했어요. 도박은 나라님도 못 말린다는 할머니 말씀을 골수에 박아두고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끼가 생겼거든요. 저는 평생을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슬픔 또한
골수에 박혔던 사람입니다. 면회 가면 남편은 철철 울면서 이 지구에 내 새끼란 존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틀리네. 정말 틀리네. 여보, 한 번만 믿어줘. 나 한 번 더 도박에 손대면 그때 당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도 돼. 여보, 아이 낳아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낳아줘. 내가 그 아이 보고 새롭게 태어날게. 도박은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거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고 세상사에 익숙한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막상 내 문제로 닥치니 단번에 끊어내기가 어렵더군요. 그렇게 저는 차분하게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더 사고 칠 일은 없고 찬찬히 아이부터 무사히 출산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 의미를 시어머니는 제가 붙어 산다는 의미로 해석한 거죠. 40 넘은 노처녀로 그 나이에 기적같이 자식이 생겼으니 그 자식이 유일한 태양이라 자식을 위해 참고 살겠지 하고요. 건물은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서울의 건물들처럼 예쁘고 멋진 건물 아니고 촌스럽더라도 새 것으로요. 건물 완성에 맞추어서 제부를 설득했어요. 재수 옴붙은 자기가 있어봐야 처형에게 애군만 끼치니 멀리 떨어져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살겠다는 착하고 성질만 울뚝 베린 제부를 설득한 겁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남편은 옆에 없고 아기 가지고 혼자 남은 나를 도와달라고요. 내가 생각한 한우물회를 바로 이곳에 차려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못해도 기본적인 거는 먹고 들어갈 자신이 있었어요. 기사식당 단골들이 계시니까요. 이걸 여기서 해보다가 얼추 자리가 잡혀가면 원래 계획대로 이 자리를 제부에게 넘겨주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또 장사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모험을 건 거죠. 사실 불 한 번 났다고 겁먹고 움츠러들고 다 포기하면 우리는 영영 날개를 꺾이고 주저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장사에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면 햇살은 그런 사람에게 웃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몸으로 겪은 사람이니까요. 저의 이런 계획을 알게 된 시어머님, 어떻게 나오셨냐면요. 가게를 비우라고 하더군요. 건물을 새로 짓고 나니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장사를 해보겠다고요. 가족도 인간도 아닌 거죠. 나라에서 주는 콩밥을 먹고 있는 자기 아들의 새끼를 뱃속에 가진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이고 손자고 없더군요. 당장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혔으니 카센터야 사장이 도박으로 들어가니 더욱 손님 한 명 없고 직원 월급도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새로 지은 건물을 어머니 앞에 그대로 진상하고 나오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요, 원래 사막 한가운데 가져다 놓아도 뭐든지 시작할 준비가 된 체질이라서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제 뜻을 들으신 시어머님 당황하시더군요. 표정은 이게 아닌데? 였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때서야 제게 다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내가 노후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 하나 있는 아들 저렇게 되었지. 나 텃밭이랑 나무라도 보며 숨통 트며 살고 싶어. 사실 너야 젊고 자식이 태어날 거니 아파트가 더 좋지 않겠냐? 어린이집이며 초품화 인프라도 그렇고 말이야. 나 사는 아파트 46평이고 KTX 뚫리면 이거 지금 값어치 3배는 좋게 나갈 거다. 알잖냐? 아무리 못해도 10년 인근에는 들어설 것 같은 거. 아무리 그래도 내 핏줄이 네 뱃속에 있으니까 손자에게 물려주는 셈치고 내게 넘기마. 집을 바꾸는 조건으로 장사를 계속해도 돼. 그거 다 쓰러져 가는 거 네가 다시 세웠으니 미리 유산 주는 셈치고 넘기마. 서류 꾸미자. 나 그 집 쓸모있게 구조 바꾸고 3층으로 올려서 민박이라도 해먹고 살 거야. 어떠냐? 말씀이야 틀린 말 없죠. 10년 후에 경기도에 KTX 안 들어올 때가 어디 있겠나요? 안 그런가요? 말씀이야 영 틀린 말씀 없죠.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집은 주위 막막하니 숲뿐이 없고요.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골프장 같은 게 들어설 입지도 아니었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널찍하니 공기는 좋으니 민박하기에는 좋을 겁니다. 흔쾌히 명의 바꿨습니다. 식당을 넘겨주고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데 저는 좋죠. 어머님 사시던 아파트와 식당은 거리가 10분도 안 걸리니 출퇴근하기도 좋고요. 명의 변경하기 전에 동생네 불러서 아버지가 급하게 떠나시느라 유언장 작성을 안 하셨지만 아버지가 유언하신 게 있다며 내용을 양심껏 알려주었습니다. 이 집을 너희와 나누라는 거였다고 말하고 나중에 그에 해당되는 돈을 따로 줌하고 약속 어음을 주었어요. 동생 부부가 울더군요. 서로 간에 이삿짐만 바꾸면 되니 이사도 빨랐습니다. 시어머님이 뒤뜰에 놓인 독 2개 마저 가지고 가라고 연락을 하셨더군요. 가게 쉬는 날 제부가 용달차를 불러서 제부와 둘이 아버지가 지으신 집을 가보았습니다. 망감이 교차했지만 아버지가 때 되면 팔라고 하셨으니 후회의 망감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뭐가 그리 급하신지 벌써 인부들을 불러 공사를 시작하셨더군요. 3층까지 올린다고요. 어머니, 도대체 추진력이 너무 좋으세요. 이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은행빚 얻는 데는 토 같은 사람이야. 3층 짓는 거 이거 얼마 안 들어? 뭐 그렇게 단단하게 지을 필요도 없는데 뭐. 하나만 한 공사. 어머니, 그래도 단단하게 예쁘게 지으세요. 이왕 짓는 집. 저는 이만 그만 가보겠습니다. 1년 7개월 후 한우물에는 불티나게 팔려 오후 3시면 그날의 재료가 떨어져 저녁 장사는 한우 사시미를 곁으로 내놓는 국밥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외할머니의 아이디어였어요. 국밥하고 한우 사시미의 조합이요. 한우 사시미 몇 점 먹기 위해 칼칼하고 맛있는 국밥을 사드시더군요. 이번에는 2년도 안 되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니 저는 이제는 정말 장사는 겁이 안 나요. 잘난 체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거든요. 일단 새 장사를 시작하면 잠 안 자고 하거든요. 2년까지만 하고 이 건물 동생네 명의로 바꿔주고 저는 서울로 나갈 겁니다. 돈이 그렇게 많냐고요? 10년 후에야 될란가 막연했던 KTX. 도의 계획이 바뀌게 되었어요. 땡땡 지역발 KTX가 확대된다는 뉴스가 떠서 생각지도 않았던 저희 동네까지 단기간에 행운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원래 시가의 8배를 받고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장사를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 땅에 부동산 투자회사 방식으로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소문을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1년 8개월 전에요. 암튼 미장원 사장님이 어디서 듣고 온 헛루머를 퍼뜨리자 그 소문을 바람결에 듣고 한때 부동산 투기 큰손이었던 이름에 오명을 쓰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1층보다는 3층짜리 건물은 보상액이 훨씬 크니까 욕심껏 지으셨죠. 빚까지 얻어가며. 그러나 무마되기만 했으면 좋게요. 그 3층짜리 집 바라보며 흐뭇할 수가 있으니까요. 도로 편입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상이야 뭐 그게 얼마나 하겠나요? 땅값이 워낙 싸서 도로로 편입되어도 그거 하품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위로를 드리자면 공사하시는 분들 집은 부수기 쉬우실 거예요. 금방 허물어질 거 튼튼하게 안 지으셨으니까요. 돈이라고는 약에 쓸 나도 없고 빚만 쌓인 통장. 뭐 어디선가 알아서 잘 사시겠죠. 저는 제 아이에게 저같이 고단한 인생, 젊어서부터 돈 벌어야 하는 고생 안 물려주기 위해서 출소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알아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